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 고용시장에서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한 달 만에 9만 2천 개 사라졌습니다. 시장에서는 5만에서 7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마이너스 9만 2천 명,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마이너스 9만 2천이라는 숫자, 그리고 실업률 4.4%. 이 두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단순히 한 달치 나쁜 숫자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체력이 근본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용 쇼크의 진짜 의미를 파헤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건 좋은 건데 그 이유가 경기 침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국 증시와 환율,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6일 미국 노동통계국 BLS가 2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 대비 9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시장에서는 5만 9천에서 7만 명 정도 늘어날 걸로 봤는데 아예 반대 방향으로 나온 겁니다. 흐름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25년 12월은 원래 플러스 4만 8천으로 발표됐는데 수정 후 마이너스 1만 7천으로 뒤집어졌습니다. 1월에 12만 6천 명으로 잠깐 반등했지만 이것도 원래 13만에서 하향 수정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2월에 다시 마이너스 9만 2천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실업률도 봐야 됩니다. 2025년 11월에 4.5%로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12월 4.4%, 1월에 4.3%로 잠깐 내려갔다가 2월에 다시 4.4%로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는 4.4%를 유지할 거라고 봤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실업자 수로 보면 더 체감이 됩니다. 2월 기준 757만 1천 명이 일자리 없이 구직 중입니다. 한 달 새 20만 3천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일자리가 줄어든 건지 업종별로 뜯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만 보면 본질을 놓치거든요. 감소 쪽부터 보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한 달에 2만 8천 개 일자리가 줄었는데요. 특히 의사 사무실에서만 3만 7,400명이 빠졌습니다. 이건 대규모 파업 영향이 크다고 BLS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파업 때문에 숫자가 부풀려진 거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파업 영향을 빼더라도 전체 고용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게 연방정부 고용입니다. 2024년 10월 정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까지 33만 명이 줄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1%가 사라진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드라이브가 실제로 고용 숫자에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레저 접객 업종도 2만 7천 명 줄었고 운송과 창고도 1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택배와 메신저 분야에서 1만 6,600명이 빠졌는데 이건 소비 둔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2월 한 달 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BLS가 벤치마크 개편을 하면서 2025년 전체 고용 증가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원래 월 평균 5만 8천 명씩 늘었다고 했는데 수정 후에는 월 1만 5천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2025년 고용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 거의 안 늘고 있었던 겁니다. 구조적으로 더 걱정스러운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째, 장기 실업자입니다. 27주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이 19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0만 명이 늘었습니다. 둘째, 노동 참가율이 62.0%로 떨어졌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예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셋째, 구직 포기자도 문제입니다. 노동력 밖에 있지만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600만 명이나 됩니다. 넷째, 고용률이 59.3%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 비율은 제자리라는 거죠. 이번에는 임금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준의 금리 결정에 직결되거든요. 고용이 둔화되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는데 임금이 계속 오르면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쉽게 못 내립니다. 2월 평균 시급은 37달러 32센트입니다.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8% 올랐습니다. 여기서 3.8%라는 숫자가 핵심입니다. 연준의 물가 목표가 G%인데 임금이 3.8%씩 오르면 물가가 쉽게 안 잡힙니다. 이게 바로 연준의 딜레마입니다. 인하 근거를 보면 고용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실업률이 오르고 있으니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동결 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금이 3.8%씩 오르고 있고 서비스 물가도 여전히 끈적끈적합니다. 파업이라는 일시적 요인도 있으니까요. 이 상반된 신호 사이에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게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결국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움직임을 빠르게 읽는 능력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도 결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먼저 JP모건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의 분석인데요. JP모건은 올해 금리를 3.5에서 3.75%로 유지할 거라는 게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쉽게 말해 안 내린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노동시장이 앞으로 몇 달간 더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지면 올해 후반에 완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의 얀 해치우스는 훨씬 비관적입니다. 헤드라인 고용이 아니라 기조적 성장률, 그러니까 일시적 요인을 빼고 본 실질 고용 증가가 월 3만 9천 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졸자 고용 기회가 줄어들면 소비에 큰 타격이 온다는 경고를 했는데요.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JP모건은 현재 3.5에서 3.75%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골드만삭스는 3.6에서 3.25%까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실제 OBP, 그러니까 0.75%포인트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게 작아 보여도 실제 시장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두 기관의 차이는 노동시장이 여기서 더 나빠지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JP모건은 노동시장이 바닥을 잡을 거라고 보고 골드만삭스는 아직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월 고용 쇼크는 골드만삭스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의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습니다. 고용 증가세가 서서히 둔화됐고 11월에는 실업률이 4.5%로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BLS의 벤치마크 개편입니다. 이걸 통해 2025년 고용 데이터가 통째로 하향 수정되면서 사실은 이미 작년부터 고용이 거의 늘지 않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1월에 13만 명으로 잠깐 반등했을 때 시장이 안도했는데 2월에 마이너스 9만 2천으로 다시 곤두박질한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장기 실업자 데이터입니다. 27주, 그러니까 6개월 넘게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이 190만 명입니다. 1년 전보다 40만 명이나 늘었고요. 전체 실업자 중 25%가 장기 실업자라는 뜻입니다. 4명 중 1명은 반년 넘게 구직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은 보통 경기 사이클 후반에 나타납니다. 단기 실업은 경기 변동에 따라 금방 회복되지만 장기 실업이 늘어나면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 고용 쇼크가 실제로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는 3.50에서 3.75%입니다. 2026년 1월 FOMC에서 동결했고요. 2025년 12월에 25bp를 마지막으로 인하한 이후 쭉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논리는 명확합니다. 2개월 연속 고용이 마이너스이거나 제로 근처이고 실업률 상승 추세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전체 고용이 월 1.5만 명 수준으로 하향된 것도 크고요. 골드만삭스가 기조적 성장률을 월 3.9만 명으로 본다는 건 미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고용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입니다. 전년 대비 3.8% 상승하고 있는 임금은 연준에게 아직 금리를 내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용은 약해지는데 임금은 안 떨어지는 이 상황.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 압력은 남아있는 최악의 조합이죠.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의 전망을 보면 2026년 1분기 실업률은 4.5%까지 오를 거라고 봅니다. 2분기에는 월 5만 명 수준의 고용이 예상되고요. 2027년에나 월 15만 명 수준의 정상 고용 패턴으로 돌아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올해는 고용 한파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걸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거죠. 미국 고용 쇼크는 한국에 두 가지 상반된 경로로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좋은 경로이고 하나는 나쁜 경로입니다. 좋은 쪽부터 보면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글로벌 유동성이 풀리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원화가 강해집니다.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특히 성장주와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다. 나쁜 쪽은요. 미국 고용이 줄면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니까 한국의 수출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기계 이런 주력 품목의 수요가 약해질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지난 2월 12일 미국 1월 고용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을 때 한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시죠. 코스피가 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루 만에 1.17%가 올랐고요. 삼성전자 1.85%, SK하이닉스 2.56%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로 원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고용이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거고 경기가 안정적이니 위험 자산을 사자라는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2월 고용 쇼크는 상황이 다릅니다. 고용이 나쁘니까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미국 경기가 진짜로 나빠지는 거라면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고 기업 실적이 꺾일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이성훈, 한지영 연구원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와 비농업 고용이 한국 수출 흐름과 코스피에 직결되는 핵심 변수라고 했습니다. 반면 SK증권의 조중희 연구원은 좀 다른 시각입니다.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있다면서 BLS 벤치마크 개편으로 기존 수치가 대폭 수정된 만큼 숫자 자체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30일에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상태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국 의존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은 GDP의 약 40%가 수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2대 수출국이에요. 미국 운송과 창고 고용이 줄었다는 건 물류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고 한국 수출 물동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레저와 접객업종 감소는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소비가 줄면 한국 전자제품,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습니다. IT 정보 업종의 고용 감소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월 5천 명씩 줄고 있는데 이건 미국 기업들의 IT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결국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착륙입니다. 2월 쇼크가 파업 등 일시적 요인 때문이고 3월부터 다시 월 5만에서 10만 명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둔화 지속입니다. 월 0에서 5만 명 수준의 저성장 고용이 계속되면서 실업률이 4.5% 근처에서 머무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연준이 하반기에 1, 2회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 침체 진입입니다. 실업률이 5%를 돌파하고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입니다. 연준이 긴급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시나리오별로 다릅니다. 연착륙이나 완만한 둔화라면 코스피는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출이 급감하고 기업 실적에 쇼크가 오면서 코스피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주의해야 할 핵심 변수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3월 고용지표입니다. 4월 초에 발표되는데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시장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는 시장의 해석이 전혀 다르거든요. 둘째, 연준 FOMC 결정입니다. 3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점도표와 성명서의 톤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임금 상승률 추이입니다. 3.8%에서 3%대 초반으로 내려와야 연준이 인하할 명분이 생깁니다. 임금이 안 떨어지면 연준은 발이 묶입니다. 넷째,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방향성입니다. 워시가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에 따라 시장의 중장기 금리 기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미국 경기에 민감한 종목의 비중을 살펴보시고요. 한국 주식 중에서도 수출주와 내수주의 밸런스를 재점검할 타이밍입니다. 달러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환해지 전략을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변동성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10에서 20% 정도 유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마이너스 9만 2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2025년부터 누적되어 온 둔화의 결정판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경기 침체 공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올해 시장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3월 고용이 나오는 순간, FOMC 결과가 나오는 순간 시장은 즉각 반응할 겁니다. 구독자분들에게는 결정적인 신호가 포착될 때 실시간으로 분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실업률 5% 돌파, 연준 긴급 인하 시사, 이런 트리거가 나오면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